여보, 어디 있는 거야? 빨리 돌아와요. 보고 싶어요, 여보. 2022년 10월 어느 날 오후였어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죠. 60대 가장 김명호 씨는 작은 짐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금방 다녀오겠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서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통장에서 7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도 라오스에도 없었죠. 오늘도 봉인된 사건 노트의 문을 엽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김명호 씨는 평범한 은퇴자였어요. 대기업 격리부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뒤 작은 아파트에서 부인과 단둘이 살고 있었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7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은행 예금에 고스란히 넣어두고 이자로 조금씩 생활비를 보태며 지내던 그였어요. 2022년 7월 중순이었어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형님 한 분이 김명호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라오스로 골프 여행을 가자는 제안이었죠. 그 형님은 박성대라는 이름의 50대 남성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동네에서 사업한다는 말만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명호 씨는 골프를 즐기는 편이었어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동네 골프 연습장에 자주 다녔죠. 박성대 씨와도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겁니다. 몇 번 인사를 나누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됐어요. 박성대 씨가 말했죠. 라오스 북부에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특별 경제 구역이 있다고요. 골프도 치고 현지 분위기도 보고 올 겸 함께 가자는 거였어요. 동네 형님들 3명이 더 간다고 했습니다. 김명호 씨는 별 의심 없이 그러겠다고 했죠. 2022년 7월 25일이었어요. 김명호 씨는 박성대 씨와 다른 형님들 셋과 함께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라오스 북부의 특별경제구역이었죠. 비행기에서 박성대 씨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한 곳이라고, 골프 리조트와 카지노 개발 사업이 한창이라고요. 현지에 도착하자 박성대 씨가 안내한 곳은 제법 큰 골프장이었어요. 시설도 괜찮았고 한국인 직원들도 보였습니다. 김명호 씨는 오랜만에 넓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겼죠. 저녁에는 현지 한국인 브로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브로커는 일행을 고급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VIP 대접이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브로커는 특별경제구역 개발 계획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골프 리조트, 카지노, 호텔, 상가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몇 년 안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죠. 김명호 씨는 그냥 들어만 봤어요. 투자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노후 자금을 함부로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성대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흘간의 여행이 끝나고 일행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오후였죠. 김명호 씨는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골프 여행이 좋았다고만 말했어요. 투자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성대 씨의 연락이
계속 이어졌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하자며 불러내기도 했죠. 만날 때마다 박성대 씨는 라오스 투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자기도 돈을 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명호 씨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7억을 그냥 예금에만 넣어두는 게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죠. 박성대 씨는 매달 8%의 확정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라오스 정부 고위층과 찍었다는 사진도 보여줬어요. 2022년 8월 중순경이었어요. 김명호 씨는 부인 몰래 박성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성대 씨는 특별경제구역 개발 지도를 펼쳐 보였죠. 골프장, 카지노, 호텔이 표시된 정밀한 지도였어요.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고, 투자금은 법인 계좌로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명호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투자할까 말까. 7억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8%라는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9월 초순이었어요. 김명호 씨는 결국 박성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투자하겠다고 말했죠. 박성대 씨는 아주 기뻐하며 말했어요. 잘 결정했다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투자 절차가 복잡했어요. 일단 부동산 한 채를 금매로 내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김명호 씨는 지방에 갖고 있던 작은 상가 건물을 급하게 팔기 시작했어요. 부인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갑자기 왜 건물을 파냐고 물었죠. 김명호 씨는 더 좋은 투자처가 생겼다고만 얼버무렸어요. 부인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5일이었어요. 상가 건물이 팔렸습니다. 대금은 5억 원 정도였죠. 김명호 씨는 그 돈을 예금과 합쳐 총 7억 원을 준비했어요. 박성대 씨가 법인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라오스 투자법인이라고 했죠. 김명호 씨는 은행에 가서 7억 원을 송금했어요. 2022년 10월 8일 오전이었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명호 씨는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대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입금 확인했다고, 곧 수익금이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였어요. 2022년 10월 10일 오후, 김명호 씨가 작은 짐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인에게는 금방 다녀오겠다고만 말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이후 김명호 씨의 휴대폰은 꺼졌습니다.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부인은 하루 이틀 기다렸지만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죠. 사흘째 되는 날 오전이었어요. 부인이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7억 원이 모두 빠져나가 있었어요. 거래 내역에는 라오스 투자법인이라는 이름만 남아 있었죠. 부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무언가 큰일을 저질렀다는 걸요. 급하게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바로 나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이 박성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물었죠. 박성대 씨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도 모른다고, 연락이 안 된다고요. 그날 밤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실종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죠. 김명호 씨는 라오스로 출국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박성대 씨를 조사했습니다. 김명호 씨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바로 그였거든요. 박성대 씨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의정부에서 10여 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직업은 명확하지 않았죠. 사업한다는 말만 했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박성대 씨를 그저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골프 연습장에도 자주 나타났고 동네 식당에서 술도 잘 샀죠. 돈이 좀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고급 세단을 몰고 다녔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경찰이 박성대 씨의 신상을 조회했어요. 그런데 과거 전력이 나왔습니다. 2018년에 유사수신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거예요. 불법 투자 유치로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았다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죠. 김명호 씨 부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남편도 몰랐을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죠. 경찰은 박성대 씨를 불러 조사했어요. 2022년 10월 13일 오전이었습니다. 박성대 씨는 경찰서에 출두했죠. 조사실에서 박성대 씨는 이렇게 진술했어요. 자기도 피해자라고요. 김명호 씨와 함께 라오스 투자를 했는데 자기 돈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약 2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김명호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황당하다고 말했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투자금은 어디로 보냈냐고요. 박성대 씨는 라오스 현지 법인 계좌라고 답했어요. 한국인 브로커가 관리하는 계좌라고 했죠. 그 브로커를 통해 모든 투자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박성대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특별경제구역 개발 지도를 보여줬어요. 라오스 정부 관계자와 찍었다는 사진도 있었죠. 골프장, 카지노, 호텔 부지가 표시된 정밀한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법인 계좌 사본도 제시했어요. 경찰은 그 서류들을 압수했어요. 일단은 박성대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혐의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죠. 김명호 씨 아들이 직접 조사에 나섰어요. 아버지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 여행을 함께 갔던 3명의 형님들이었죠. 첫 번째 형님을 만났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성대 씨가 계속 투자를 권유했지만 자기는 거절했다고요. 뭔가 석연치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스러웠대요. 두 번째 형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박성대 씨의 말이 너무 그럴듯해서 의심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확정 수익 8%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수익률은 사기라고 봤다는 거였죠. 세 번째 형님은 좀 달랐어요. 그는 실제로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액수는 작았어요. 1,000만 원 정도였죠. 시험 삼아 넣어본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형님에게 물었어요. 수익금이 정말로 들어왔냐고요. 형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0만 원이 들어왔다고, 통장 내역도 있다고 했죠. 첫 달 수익금이라며 박성대 씨가
직접 확인해 주기도 했대요. 아들은 그 통장 사본을 받았어요. 확인해 보니 정말로 입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라오스 투자법인이었어요. 2022년 9월 15일에 입금됐더군요. 그렇다면 투자가 진짜였던 걸까요? 아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7억이라는 큰 돈과 함께요. 그날 밤 아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세 번째 형님이 받은 수익금 80만 원. 그게 정확히 1,000만 원의 8%였던 겁니다. 너무 정확했어요. 마치 누군가 계산해서 보낸 것 같았죠. 경찰은 김명호 씨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2022년 10월 10일 오후 3시경이었어요. 의정부 시내 한 골목에서 끊겼죠. 그 이후로는 완전히 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그 골목으로 출동했습니다. 주변 상가 CCTV를 확인했어요. 오후 3시 20분경 김명호 씨로 보이는 남성이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는 차량이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죠. 경찰이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박성대 씨의 차량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박성대 씨를 소환했습니다. 2022년 10월 16일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추궁했죠. 왜 김명호 씨를 따라갔냐고 물었습니다. 박성대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답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쳤다고,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차를 세웠다고 했죠. 그날 김명호 씨에게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는데 마침 근처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김명호 씨를 만났냐고 물었어요. 박성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데 김명호 씨가 먼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급하게 가는 것 같아서 그냥 갔다는 거였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CCTV를 더 확인했어요. 박성대 씨의 차량이 골목 입구에 10여 분간 정차해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뭘 했냐고 물었어요. 박성대 씨는 전화 통화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다고요. 누구와 통화했냐고 하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죠. 거래처 직원이었던 것 같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경찰은 박성대 씨의 통화 기록을 조회했어요. 그날 오후 3시 25분경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번호를 확인해 보니 라오스 국제전화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8분 32초였어요. 누구에게 전화한 거냐고 물었어요. 박성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현지 브로커에게 투자금 확인 전화를 했다고요. 김명호 씨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였죠. 경찰이 그 브로커의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박성대 씨는 휴대폰을 뒤적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브로커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통화 기록에만 남아 있었죠. 통화 기록에 남아있는 번호로 경찰이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결번이었죠. 서비스가 종료된 번호라는 안내만 흘러나왔습니다. 박성대 씨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통화했는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브로커가 번호를 바꾼 것 같다고 했죠. 경찰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김명호 씨 가족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남편이 남긴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서랍장, 옷장, 책장을 모두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있던 가전제품 몇 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노트북과 태블릿이 없었어요. 부인은 남편이 처분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언제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며칠 전까지는 있었다고 했죠. 아들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뒤졌어요. 혹시 아버지가 올린 게시물이 있나 해서였죠. 검색창에 노트북 모델명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찾아냈어요. 2022년 10월 7일에 올라온 게시물이었습니다. 노트북과 태블릿을 금매로 내놓은 거였어요. 판매자 이름은 김명호였죠. 가격도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있었습니다. 아들이 구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구매자는 의정부 근처에 사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는 10월 8일 오전에 직거래로 물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고 했죠. 김명호 씨가 어떤 모습이었냐고 물었어요. 대학생은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급해 보였다고요. 물건 상태도 확인 안 해보고 그냥 팔더라고 했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바로 가버렸다고 했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요. 아들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투자금을 보내기 전날 물건을 팔았다는 걸요. 왜 그랬을까요? 7억도 모자라서 더 돈이 필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법인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김명호 씨가 송금한 7억 원의 행방을 찾으려고요. 금융감독원에 협조를 요청했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어요. 그 계좌는 실제 법인 계좌가 맞았습니다. 라오스 특별경제구역 개발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2021년에 설립된 법인이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법인의 대표가 박성대 씨였던 거예요. 공동대표로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라오스 국적의 남성이었죠. 이름은 캄파시 웡사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박성대 씨를 소환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이었어요.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었죠. 박성대 씨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법인 대표는 맞지만 명의만 빌려준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 운영은 현지 브로커가 한다고요. 자기는 그냥 투자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럼 왜 대표 명의를 빌려줬냐고 물었습니다. 박성대 씨는 한국인이 대표로 있어야 투자자들이 믿는다고 브로커가 부탁했다고 답했어요. 자기도 2억을 넣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거였죠. 경찰이 계좌 내역을 보여줬어요. 김명호 씨가 보낸 7억 원은 입금된 지 이틀 만에 인출됐더군요. 2022년 10월 10일 오전이었습니다. 김명호 씨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어요. 누가 인출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성대 씨는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는 인출 권한이 없다고요. 브로커가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기록을 확인해 보니 달랐어요. 인출 승인 문자가 박성대 씨 휴대폰으로 발송됐더군요. 계좌에 등록된 연락처가
박성대 씨였던 겁니다. 박성대 씨는 말을 바꿨어요. 승인 문자는 받았지만 자기가 직접 인출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브로커가 부탁해서 승인만 해줬다고요. 돈은 라오스 현지로 송금됐을 거라고 했죠. 경찰이 송금 내역을 추적했어요. 그런데 라오스로 간 돈은 없었습니다. 7억 원은 국내 다른 계좌로 이체됐더군요. 개인 계좌였어요. 계좌 주인을 확인했습니다. 박성대 씨의 부인 명의였어요. 경찰은 박성대 씨를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박성대 씨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변명이 궁해진 거죠. 한참을 망설이던 박성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명호 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다고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인 계좌로 옮겨뒀다가 돌려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돌려주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박성대 씨는 김명호 씨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답했습니다. 돌려주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였죠. 말이 안 됐어요. 김명호 씨는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다면서 왜 사라졌을까요? 경찰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김명호 씨 아들이 동네 이웃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버지를 목격한 사람이 있나 해서였죠. 한 이웃이 증언했습니다. 10월 9일 밤 늦게 박성대 씨의 차를 봤다고요. 아파트 주차장에 없더라는 거예요. 며칠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웃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10월 10일 새벽에 박성대 씨 차가 들어오는 걸 봤다고 합니다. 트렁크가 무거워 보였대요. 차 뒤쪽이 약간 내려가 있었다는 거였죠. 아들은 그 증언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박성대 씨 차량을 압수수색했어요. 2022년 10월 24일이었습니다. 차량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었어요. 하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세한 흔적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블랙박스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부터 11일까지의 기록이 모두 삭제돼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지운 거였죠. 경찰은 박성대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왜 블랙박스를 지웠냐고 물었어요. 박성대 씨는 지우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자동으로 덮어 씌워진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전문가 분석 결과는 달랐어요. 수동으로 삭제한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거였어요. 트렁크의 혈흔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성대 씨는 당황했어요. 모른다고, 자기 차를 다른 사람이 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고기를 실었을 수도 있다고 얼버무렸죠. 김명호 씨 가족은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확인했어요. 마지막 통화 기록을 찾으려고요. 명세서에는 10월 10일 오후 2시 47분에 마지막 통화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통화 상대는 박성대 씨였어요. 통화 시간은 3분 12초였죠. 경찰이 박성대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김명호 씨와 무슨 통화를 했냐고요. 박성대 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별 내용 없었던 것 같다고요. 그런데 통신사 기지국 기록을 분석하니 이상한 점이 나왔어요. 통화 당시 두 사람의 휴대폰 위치가 거의 같았던 겁니다. 불과 200m 이내였어요.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왜 전화 통화를 했을까요? 경찰은
다시 CCTV를 뒤졌습니다. 그날 오후 2시 40분경 김명호 씨가 한 건물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5분쯤 지나 박성대 씨의 차량이 나타났어요. 차가 김명호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명호 씨가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CCTV에 잡힌 마지막 장면이었죠. 경찰은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더군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한 기록이 있었어요. 목적지는 경기도 북부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폐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박성대 씨가 예전에 임대해서 쓰던 창고였습니다. 경찰이 그 폐공장을 수색했어요. 2022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건물은 오래전부터 방치된 상태였어요. 내부를 샅샅이 뒤졌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김명호 씨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건물 뒤편 공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땅이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삽으로 판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를 파보기로 했어요. 중장비를 동원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땅 속에서 무언가 나왔어요. 검은색 비닐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와 신발이 들어 있었어요. 핏자국이 묻어 있었죠. 김명호 씨 부인이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입던 옷이 맞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설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더 깊이 팠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나오지 않았어요. 옷만 묻혀 있었을 뿐이었죠. 국과수에서 옷을 분석했습니다. 혈흔이 다량 묻어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 김명호 씨의 혈액이 맞았습니다. 박성대 씨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누군가 자기를 모함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어요. 폐공장 주변 CCTV에서 박성대 씨의 차량이 10월 10일 밤에 포착됐습니다. 오후 11시 20분경이었어요. 차는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박성대 씨가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경찰은 박성대 씨를 사기 및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2022년 11월 2일이었어요. 하지만 김명호 씨의 시신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옷만 묻혀 있었을 뿐이었죠. 김명호 씨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로 죽은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 살아있는 걸까요? 7억 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박성대 씨 부인 계좌에 들어간 돈은 이미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이 안 됐어요. 가족은 절망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가 사라졌는데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박성대 씨가 구속되자 동네는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사람이 살인 용의자가 됐으니까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어요. 박성대 씨를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죠. 자기는 김명호 씨를 죽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날 차에 태워준 건 맞지만 도중에 내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명호 씨가 다른 약속이 있다며 중간에 내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려줬냐고 물었습니다.
박성대 씨는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답했어요. 거기서 헤어졌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휴게소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박성대 씨의 차량이 휴게소에 들어간 기록은 있었어요. 2022년 10월 10일 오후 4시 15분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명호 씨가 차에서 내리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어요. 주차장 CCTV 사각지대였던 겁니다. 박성대 씨 혼자 편의점에 들어가는 모습만 찍혀 있었죠. 박성대 씨는 그때 김명호 씨가 화장실에 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커피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고요. 돌아왔더니 김명호 씨가 이미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갔더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성대 씨가 산 물건 중에 커피가 2개였던 거예요. 왜 2개를 샀냐고 물었습니다. 박성대 씨는 김명호 씨 것도 사줬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없어서 그냥 자기가 다 마셨다고 했죠. 검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박성대 씨의 부인을 소환했어요. 2022년 11월 8일이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남편이 10월 10일 밤늦게 귀가했다고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대요. 몇 시쯤이었냐고 물었어요. 부인은 자정이 넘었다고 답했습니다. 정확히는 새벽 1시쯤이었다고 했죠. 남편 상태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부인은 말했어요.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다고요. 옷도 더러웠고 손에 흙이 묻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냐고 하자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창고 정리를 했다고 답했대요. 폐공장에 있는 짐을 옮겼다고 했다는 거죠. 그날 밤 남편이 씻은 옷은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직접 세탁기를 돌렸다고 답했어요.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그날은 자기가 하겠다고 했대요. 검찰은 박성대 씨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세탁기와 배수구를 샅샅이 조사했어요. 미세한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김명호 씨의 혈액형과 일치했어요. DNA 검사까지 의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라오스 현지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려고요. 라오스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2022년 11월 중순이었습니다. 답변이 왔죠. 해당 법인은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발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대요. 사실상 유령 회사였던 거예요. 골프장과 카지노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라오스 당국은 그런 시설은 박성대 씨 법인과 무관하다고 답했어요. 기존에 있던 다른 회사 소유라는 거였죠. 박성대 씨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투자 사기였던 겁니다. 검찰이 박성대 씨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들이댔어요. 라오스 당국의 답변서를 보여줬죠. 박성대 씨는 당황했습니다.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브로커에게 속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업인 줄 알았다고요. 그럼 왜 법인 대표가 됐냐고 물었어요. 박성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변호인과 상의하고 싶다고 했죠. 김명호 씨 가족은 라오스로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부인이
함께 출국했어요. 2022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 박성대 씨가 말했던 특별경제구역을 찾아갔어요. 골프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대 씨 법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죠. 개발 예정지라던 곳도 가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사 흔적조차 없었어요. 현지 한국인 교민을 만났습니다. 박성대 씨를 아냐고 물었어요. 교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했죠. 그럼 한국인 브로커는 아냐고 물었습니다. 교민은 이 지역에 투자 사기를 치는 브로커들이 많다고 말했어요. 한국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절망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겁니다. 7억은 처음부터 사기였고 남편은 그 때문에 사라졌던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온 가족은 검찰에 조사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박성대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살인 혐의도 함께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명호 씨의 시신이 없었던 거예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검찰은 정황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박성대 씨의 차량에서 나온 혈흔, 폐공장에 묻혀있던 옷, 세탁기에서 검출된 혈흔, 모두 김명호 씨의 것이었죠. 그리고 박성대 씨의 거짓말들, 계속 바뀌는 진술, 삭제된 블랙박스 기록, 이상한 행적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2월이었어요. 박성대 씨는 법정에서도 살인을 부인했습니다. 김명호 씨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자기도 피해자라고 말했죠. 변호인은 시신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신 없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김명호 씨가 어딘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반박했어요. 정황상 김명호 씨는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성대 씨가 시신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죠.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증인들이 속속 법정에 섰어요. 라오스 여행을 함께 갔던 형님들, 동네 이웃들, 박성대 씨의 부인, 모두가 박성대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어요. 김명호 씨 가족은 매번 법정에 나왔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의 행방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부인은 증언대에 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남편을 돌려달라고. 살아있든 죽어있든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성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민에 빠졌어요.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요? 2023년 5월이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재판부는 박성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는 인정됐지만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시신이 없다는 이유였죠. 유기치사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김명호 씨를 어딘가에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가족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2년이라니. 남편의 목숨값이 그것뿐이라니. 검찰도 항소했어요. 살인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어요. 2023년 7월 중순이었습니다. 경찰의 한 통에 제보 전화가 걸려왔죠. 제보자는
폐공장 근처에 사는 주민이었어요. 2022년 10월 10일 밤에 이상한 걸 봤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뉴스를 보고 떠올랐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 주민을 만났습니다. 주민은 말했어요. 그날 밤 11시쯤 폐공장 쪽에서 불빛이 보였다고요. 차량 헤드라이트 같았대요. 그 시간에 폐공장에 차가 있는 게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안 오는 곳이거든요. 궁금해서 잠깐 쳐다봤는데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고 했어요. 한 명은 덩치가 큰 사람 같았고 다른 한 명은 좀 작아 보였대요. 두 사람이라고요?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주민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였다고 답했어요. 어두워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 혼자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뭔가를 끌고 있는 것 같았대요. 무거워 보였다고 했죠. 다른 한 명은 그걸 도와주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박성대 씨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날 밤 누구와 함께 있었냐고 물었어요. 박성대 씨는 혼자였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주장해왔죠. 주민 증언을 들이대자 박성대 씨는 당황했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을 바꿨습니다. 아, 그날 동생이 함께 있었다고요.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동생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경찰은 놀랐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냐고 추궁했죠. 박성대 씨는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창고 정리를 도와줬다고요. 짐이 많아서 혼자 옮기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별 중요한 일이 아니라서 말하지 않았다고 했죠. 경찰은 그 동생을 찾아냈어요. 박성대 씨의 친동생 박성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반 남성이었죠. 의정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박성훈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2023년 7월 20일이었어요. 박성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형한테 부탁받아서 폐공장에 갔다고요. 창고에 있는 짐을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해서요. 급하다고 해서 저녁 늦게 갔다고 했습니다. 무슨 짐이었냐고 물었어요. 박성훈은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요. 형이 시키는 대로 차에 실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검은 비닐로 쌓여 있었다고 했어요. 크기가 꽤 컸대요.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둘이서 겨우 들 수 있을 정도였다고 했죠. 그 짐을 어디로 옮겼냐고 물었습니다. 박성훈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강에 버렸다고요. 어느 강이냐고 물었어요. 박성훈은 경기도 북부를 흐르는 한강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던졌다고 했죠. 형이 그러라고 했다고요. 무엇을 던진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성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그냥 짐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였냐고 물었어요. 박성훈은 손으로 크기를 표시했습니다. 길이가 한 170cm 정도 됐다고요. 폭은 50cm쯤 됐다고 했습니다. 사람 크기였던 거예요. 경찰이 다그쳤습니다. 그게 뭔지 정말 몰랐냐고요. 박성훈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짐작은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형을 믿고 싶었다고요. 경찰은 즉시
그 강으로 수색팀을 보냈습니다. 2023년 7월 22일이었어요. 잠수부들이 강바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훈이 말한 다리 아래였어요. 수심이 깊었습니다. 물살도 빨랐죠. 이틀 동안 수색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개월이 지난 뒤였으니 떠내려갔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더 깊은 곳에 가라앉았을 수도 있었죠. 검찰은 박성훈을 사체 은닉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성훈은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형이 그냥 짐이라고 해서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살인에 연루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황상 박성훈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봤죠. 사람 크기의 무거운 짐을 강에 버리면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편 경찰은 박성대 씨의 휴대폰 기록을 재분석했습니다.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샅샅이 뒤졌어요. 혹시 놓친 게 있나 해서요. 그러다 이상한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2022년 10월 8일에 발신된 문자였어요. 김명호 씨에게 보낸 거였죠.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꼭 혼자 나와달라. 가족에게는 말하지 말고. 경찰은 박성대 씨에게 물었어요. 무슨 중요한 이야기였냐고요. 박성대 씨는 투자금 이야기였다고 답했습니다. 김명호 씨가 불안해해서 직접 만나 설명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라오스 현지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려고 했다고 했죠. 왜 혼자 나오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성대 씨는 가족이 걱정할까봐 그랬다고 답했어요. 투자 이야기만 하면 되니까 굳이 가족까지 나올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말이 안 됐습니다. 투자 설명을 하는데 왜 혼자 와야 하나요? 오히려 가족과 함께 오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경찰은 김명호 씨의 휴대폰 기록도 다시 확인했어요. 마지막 위치 추적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기지국 데이터까지 모두 뒤졌죠. 김명호 씨의 휴대폰은 10월 10일 오후 3시 5분에 꺼졌어요. 박성대 씨 차에 탄 직후였죠. 마지막 위치는 시내 한 건물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성대 씨의 휴대폰은 계속 켜져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휴게소를 거쳐 폐공장까지 갔죠. 오후 6시경 폐공장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어요. 약 3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김명호 씨 휴대폰은 완전히 꺼진 상태였어요. 오후 9시쯤 박성대 씨의 휴대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폐공장을 떠나 시내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그런데 오후 11시경 잠깐 다른 곳에 들렀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북부의 한 다리 근처였어요. 박성훈이 말했던 바로 그 다리였죠. 약 15분간 그곳에 머물렀어요. 경찰은 타임라인을 재구성했습니다. 오후 3시 김명호 씨를 차에 태움. 오후 3시 5분 김명호 씨 휴대폰 꺼짐. 오후 4시 15분 휴게소 도착. 오후 6시 폐공장 도착. 오후 9시 폐공장 출발. 오후 11시 다리 근처 정차. 자정 넘어 귀가. 그 사이 김명호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경찰은
박성대 씨의 통화 기록도 재분석했어요. 폐공장에 있던 3시간 동안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오후 7시 12분에 동생 박성훈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통화 시간은 2분 34초였어요. 도움을 요청한 통화였을 거예요. 오후 8시 47분에 박성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시간은 1분 18초였죠. 아마 폐공장으로 오고 있다는 연락이었을 거예요. 오후 9시 15분에도 박성훈과 통화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45초였어요. 짧은 지시였을 가능성이 컸죠. 경찰은 휴게소 CCTV를 다시 정밀 분석했습니다. 박성대 씨가 편의점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대해서 봤어요. 박성대 씨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불안해 보였어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주차장을 확인했죠. 땀도 흘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편의점에서 나올 때는 더 급해 보였어요. 커피 2개를 들고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걸었어요. 차에 올라탄 뒤 한참 동안 출발하지 않았어요. 약 5분간 차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창문이 흐려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은 전문가에게 영상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차 안 상황을 추정해달라고요. 전문가는 차량 움직임을 분석한 뒤 말했어요. 차 안에서 격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다고요. 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앞뒤로 흔들리는 게 감지됐대요. 혹시 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검찰은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박성대 씨의 살인 혐의가 명확하다고 주장했어요. 시신은 없지만 정황상 김명호 씨는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죠.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재검토했습니다. 2023년 9월이었어요.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쌓여갔죠. 검사는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박성대 씨는 처음부터 김명호 씨를 죽일 계획이었다고요.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오스 투자 자체가 사기였고 김명호 씨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제거한 거라고 했어요. 변호인은 반박했어요. 여전히 시신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죠. 김명호 씨가 어딘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재판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시신 없이도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때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났어요. 2023년 10월 초순이었습니다. 라오스 현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된 정보였습니다. 라오스 경찰이 박성대 씨와 관련된 브로커를 찾았다는 거예요. 캄파시 웡사완이라는 사람이었죠. 라오스 경찰이 그를 조사했습니다. 캄파시는 자기는 명의만 빌려줬다고 진술했어요. 박성대 씨가 돈을 주고 법인 공동대표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업을 한 적은 없다고 했죠. 얼마를 받았냐고 물었어요. 캄파시는 $1,000라고 답했습니다. 약 100만 원 정도였어요. 그 돈을 받고 서류에만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라오스 경찰은 더 조사했습니다. 박성대 씨가 현지에 온 기록을 확인했어요. 2021년 8월에 처음 입국했더군요. 혼자 왔었어요. 그때 캄파시를 만나
법인을 설립했던 겁니다. 서류상으로만 만든 유령 회사였던 거죠. 실제 사무실도 없었어요. 2022년 7월에 김명호 씨와 함께 다시 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라오스 경찰이 그때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박성대 씨 일행이 묵었던 호텔을 찾아갔어요. 호텔 직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5명이 왔었다고요. 박성대 씨가 주도적으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따라다녔다고 했죠. 골프장은 어떻게 이용했냐고 물었어요. 직원은 박성대 씨가 미리 예약해놨다고 답했습니다. 골프장 측에 돈을 주고 VIP 대접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투자 설명회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모든 게 연출이었던 겁니다. 김명호 씨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한국 검찰은 이 정보를 받아 다시 박성대 씨를 추궁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이었어요. 박성대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살인은 부인했습니다. 김명호 씨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검사가 물었어요. 그럼 김명호 씨는 어디 있냐고요? 박성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계속 압박했어요. 차에 태웠던 건 인정하죠? 폐공장까지 간 것도 인정하죠? 동생을 불러 짐을 옮긴 것도 인정하죠? 강에 버린 것도 인정하죠? 박성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김명호 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며 사기꾼이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성대 씨는 말했어요. 말다툼이 있었다고요. 차 안에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검사가 재촉했습니다. 박성대 씨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죠. 김명호 씨가 차에서 내리려고 했다고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다시 물었어요. 박성대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정신이 없었다고요.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순간적으로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성대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검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박성대 씨의 진술만으로도 살인 의도를 입증할 수 있었어요. 김명호 씨 가족은 법정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부인은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뒤로 잡혔어요. 그 사이 경찰은 강수색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2023년 10월 중순이었어요.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서 수색했습니다. 다리 아래뿐만 아니라 하류 쪽까지 뒤졌어요. 혹시 떠내려간 게 걸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잠수부들이 교대로 강바닥을 샅샅이 뒤졌어요. 진흙을 파내고 바위 틈새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11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으니 이미 늦었을 수도 있었죠. 강물에 떠내려가 어디론가 사라졌을 수도 있었어요. 수색을 지켜보던 김명호 씨 부인이 무너졌습니다. 강가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남편을 영영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이었죠. 아들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강가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시신을 찾는 건 포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편 박성대 씨의 재산을 조사했습니다. 7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려고요. 부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더군요. 일부는 대출금 상환에 쓰였어요. 박성대 씨에게 빚이 많았던 겁니다. 일부는 해외로 송금됐습니다. 베트남 계좌였어요. 누구 명의인지 확인해 보니 박성대 씨 처남이었습니다. 검찰이 처남을 소환했어요. 처남은 박성대 씨한테 돈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사업 자금으로 쓸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를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처남은 3억 원이라고 답했어요. 2022년 10월 중순에 입금됐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그 돈을 동결시켰습니다. 범죄 수익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나머지 4억 원은 어디로 갔는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이었어요. 항소심 최종 변론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박성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도 극심하다고 강조했죠.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박성대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어요. 재판부는 일주일 뒤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1월 23일이 선고일이었어요. 김명호 씨 가족은 그 일주일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박성대 씨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정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오전이었어요. 법정에는 방청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김명호 씨 가족도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성대는 피해자 김명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인정된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은 계속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인은 치밀하게 계획된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돌려달라고 하자 살해를 결심했다.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한다. 박성대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성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1심보다 8년이 늘어난 형량이었어요. 김명호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부축했죠.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박성대 씨는 즉시 상고했습니다. 변호인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시신도 없는데 20년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어요. 2024년 2월이었습니다. 박성대 씨의 징역 20년이 확정됐죠. 박성대 씨는 교도소로 수감됐습니다. 동생 박성훈도 사체 은닉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형제가 함께 범죄를 저지른 셈이었죠. 김명호 씨 가족은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박성대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7억 원과 위자료를 합쳐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가족의 손을 들어줬어요. 박성대 씨에게 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박성대 씨에게는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베트남에 송금한 3억 원은 환수했습니다. 그것으로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나머지는 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김명호 씨 부인은 집을 팔았습니다. 의정부 아파트를 내놓았어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던 겁니다. 남편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들과 함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2024년 4월이었어요. 이사짐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2022년 10월 9일자 일기가 있었습니다. 김명호 씨가 사라지기 하루 전에 쓴 거였죠.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일 박성대 형님을 만나기로 했다.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형님이 전액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다행이다. 부인은 일기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남편은 돈을 돌려받으려고 나갔던 거예요. 박성대 씨를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끝까지 형님을 믿었던 거죠. 아들도 일기를 읽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아버지는 순진했던 겁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부인은 일기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추가 증거로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이었는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2024년 6월경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김명호 씨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제보자는 한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라오스 북부 카지노에서 김명호 씨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보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보자는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봤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뭔가 느낌이 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라오스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해당 카지노 CCTV를 확인해 달라고요. 한 달 뒤 답변이 왔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김명호 씨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고요. 제보자가 착각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명호 씨 가족은 그래도 라오스로 다시 갔습니다. 2024년 8월이었어요.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카지노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직원들에게 남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을 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다고 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오는데 기억할 수 없다고 했죠. 가족은 일주일 동안 라오스에 머물렀습니다. 여러 카지노를 돌아다녔어요. 한국인이 많이 가는 식당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허탈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걸요. 그 강물 속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요.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요. 2024년 10월이었어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됐습니다. 부인은 그날 강가로 갔어요. 박성훈이 말했던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혼자 서서 강물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있었을 장소였죠.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인은 강물에 꽃다발을 던졌어요. 남편을 위한 추모였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요. 장례도 치르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이별은 해야 했으니까요. 부인은 강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년 만에 이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부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김명호 씨 부인이십니까? 부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저는 박성대 교도소 동기입니다. 부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박성대가 제게 뭔가 말했습니다. 김명호 씨에 관한 이야기를요. 부인께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숨을 멈췄어요. 무슨 이야기냐고 다그쳤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말했어요. 김명호 씨는 강에 있지 않다고요. 다른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냐고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강에 없다고요? 그럼 어디 있다는 걸까요?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방금 받은 전화에 대해 말했어요. 경찰이 그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선불폰이었어요. 추적이 불가능했죠. 교도소에 확인했습니다. 박성대와 같은 방을 쓴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하지만 그런 전화를 건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 왜 그런 전화를 한 걸까요?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단서였을까요? 부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전화 이후 김명호 씨 부인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매일 밤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강에 있지 않다는 말이요.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24년 11월이었어요. 혹시 놓친 게 있나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했죠. 폐공장 주변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땅을 더 깊이 팠어요. 혹시 다른 곳에 묻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옷가지가 발견됐던 그곳뿐이었어요. 다른 곳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죠. 경찰은 박성대 씨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교도소로 직접 찾아갔어요. 2024년 12월 초순이었습니다. 박성대 씨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재판도 끝났다고요. 누가 김명호 씨 부인에게 전화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성대 씨는 모른다고 답했어요. 자기는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박성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경찰은 교도소 동기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누가 그 전화를 걸었는지 찾으려고요. 하지만 아무도 자백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전화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양심 고백이었을까요? 김명호 씨 아들은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아버지를 찾기로 한 거예요. 2025년 초였습니다. 먼저 박성대 씨의 과거를 파헤쳤어요. 2018년 유사수신 사건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는지 확인하려고요. 피해자가 15명이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3억 원 정도였어요. 박성대 씨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모았다가 잠적했던 거죠. 한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박성대 씨는 말을 아주 잘한다고요. 사람을 믿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고 했죠. 아들은 라오스에도 다시 갔습니다. 2025년 2월이었어요. 이번에는 혼자서요. 현지 교민들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나 물어봤어요.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교민이 조언했어요. 라오스에는 한국인 실종 사건이 종종 있다고요. 대부분 사기나 범죄에 연루돼서라고 했습니다.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죠. 아들은 현지 경찰서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실종 건에 대해 다시 물어봤어요. 혹시 새로운 정보가 있냐고요. 라오스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경찰과 이미 협조했다고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허탈하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정말 사라진 걸까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걸까요? 2025년 4월이었습니다. 부인에게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명호 씨 부인이시죠? 부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여자가 말했어요. 저는 박성대 처의 친구입니다. 전해드릴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부인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박성대 처가 최근에 이상한 말을 했다고요. 남편이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김명호 씨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부인이 다그쳤어요. 여자는 말했습니다. 김명호 씨 시신은 강에 없다고요. 박성대가 다른 곳에 안전하게 모셔뒀다고 했답니다.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부인은 소리쳤습니다. 어디에 모셔뒀다는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부인은 경찰에 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박성대 처를 소환했어요. 2025년 4월 중순이었습니다. 박성대 처는 그런 편지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친구도 그런 전화를 한 적 없다고요. 누가 장난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박성대 처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모두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화를 건 사람은 없었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러는 걸까요? 김명호 씨 가족을 괴롭히려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부인은 지쳐갔습니다. 2년 반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미궁속이었어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이었어요. 부인은 남편 생일에 작은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시신은 없었지만 영정 사진을 모셔놓고요. 가족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김명호 씨를 그리워했어요. 평범하고 성실했던 가장이었으니까요. 추도식이 끝나고 부인은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어디 있어요? 제발 나타나 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침묵만 흘렀죠. 2025년 10월이 됐습니다. 사건 발생 3년째였어요. 경찰은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더 이상 수사할 단서가 없었던 거예요. 김명호 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요. 7억 원의 행방도 일부만 밝혀졌을 뿐입니다. 박성대 씨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습니다. 17년의 형기가 남아 있어요.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호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로 강물 속 어딘가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걸까요? 혹시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기억을 잃고 어딘가 떠도는 건 아닐까요? 그런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걸까요? 7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박성대 씨가 숨겨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모두 써버린 걸까요? 그 이상한 전화들은 뭐였을까요? 누군가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양심이었을까요? 김명호 씨 부인은 지금도 기다립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요. 아니면 적어도 시신이라도 찾기를요. 아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라오스로 갑니다.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요. 그들의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답을 찾을 때까지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요. 골프 여행으로 시작된 악몽. 7억과 함께 사라진 가장. 그리고 남겨진 가족의 긴 기다림. 김명호 씨는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강물 속인지, 땅 속인지, 아니면 누군가 모르는 곳인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까요? 언젠가 그가 돌아올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록할 뿐입니다. 2022년 10월 10일 60대 가장 김명호 씨는 7억 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봉인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을 때까지, 그가 돌아올 때까지, 노후를 지키려 떠났던 여행이 삶을 앗아간 여정이 되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사라지게 한 건지, 사람이 돈을 사라지게 한 건지, 우리는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김명호 씨의 가족은 지금도 그를 찾고 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만나고 매일 아침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혹시 당신이 라오스에서 혹은 어딘가에서 60대 한국인 남성을 본 적이 있다면, 김명호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씨를 찾을 때까지 봉인은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